뭐 이런 지하 반지하 방도 막 6천만 원, 7천만 원 했는데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올라 있었어요. 시세가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지금 빨리 계약을 안 하면은 더 오르겠구나. 당시에는 뭐 하루고 그냥 매 달마다 그냥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전세가가. 진짜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이 제일 쌌다.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닐 거다. 나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죠. 나랑은 상관없는 사건이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당사자가 냈던 거죠. 네. 연락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상하다 싶은 거죠. 연이어서 전세 사기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계속 불안했어요. 나는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 있었는데 마지막 그 계약 끝나는 날 주인이 연락 두자리 딱 되자마자 바로 가서 등기부등본 떼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매가 개시된 거예요. 완전히 하늘 다 무너지고 진짜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막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온 전 재산 2억 8천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30살 때부터 한 달에 200만 원씩 꼼꼼하게 저축해갖고 다 모은 돈이거든요. 이 악물고 모은 돈. 욕심이 있었다면 좀 더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다는 것. 큰돈 들여 이사 온 집이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 3억 원 가까운 보증금을 떼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거가 없어도 이 사람하고 내가 힘을 합치면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 딱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성실하니까.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성실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형실하게 버텼으니까 그 마음 하나요. 2년 전인 21년 4월 이 집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전세 가격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2억 8천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 3개월 전에 2억 5천이었어요. 3개월 전에. 부르는 대로 오르는 거예요. 그냥 3개월마다 3천만 원씩. 속 불안하고 이제 빨리 집을 못 구하면은 어떻게 이사를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때 당시에. 다음부터는 너네들이 하고 싶은 부부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손발이 다 오그라들 정도로. 모자란 전세자금 5천만 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너무 무리였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있던 터라 이 집에서 2년만 전세로 버티기로 했던 겁니다. 유일한 정말 희망이죠, 저희. 정말 청약 하나 노리면서 전세 산 거거든요. 내 집 마련 하나 하기 위해서. 되게 기다리던 거라 뭔가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난 4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붙던 게 있어서 금액이 많이 쌓인 상태. 경매는 바로 떠버렸고 은행에서는 열흘 안에 안 갚으면은 이름이 무슨 신용불량자로 올라가서 뭐 리스트가 올라간대요. 그냥 아니 경매 넘어갔다.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라는 통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갑자기 당장 5천만 원을 상환하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마련해서 냈는지 진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여기저기 막 하고 막 아파트 그 계약금 하려고 모아놨던 돈 다 빼갖고 그 돈부터 갚아놓은 거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아파트 중도금으로 쓰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 푼 두 푼 힘겹게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방과후 교사했는데 정말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음식점을 하는데 또 코로나 여파로 무척 힘들고 이 와중에도
전세 사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불안하다. 어떻게든 나도 빨리 이사를 가야지. 근데 딱 저가 된 거죠. 부부가 사는 다가구 주택에는 모두 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지영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냥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 엄마가 아끼면서 저축해서 모은 돈인데 지영 씨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전세 보증금 9,500만 원을 잃게 됐습니다. 응급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 대전에 있는 대학에 편입했고 지금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자고 나면 전세 가격이 오르던 상황. 신축에 살림살이까지 갖춘 데다 대로변에 있던 이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9,500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어요. 이것보다 좁은 집도 있었고 대부분 1억이었어요. 여기서 베란다까지 있는 집이면 1억 3천 이 정도까지도 있어가지고 저는 합리적인 선택인 줄 알았어요, 이 집이. 네, 좀 설렜어요. 응급 구조대원이 되겠다며 대전으로 이사 오던 첫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집이라는 공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스스로 자취를 시작하는구나. 네, 내가 원하는 공부를. 네, 원하는 공부도 시작하고 모든 게 이제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죠. 네. 찾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냥 그렇게 2년을 살았고 거니까 연장. 지난 2월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증도 없고. 하지만 채 2달도 되지 않아 다가구 주택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어요. 믿기지도 않았고. 그 돈이, 이 전세금이 저는 알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원래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가 몸이 아팠어요. 그때가. 그래서 아픈데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냥 너무 미안해요, 엄마한테. 부동산 중개인이 하라는 대로만 계약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입신고 잘하고 계약하자마자 확정일자 받으러 가라.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었죠. 그래서 저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제가 계약서를 거의 처음으로 작성하기도 했고 거기 부동산에서 그냥 동사무소 가서 그냥 이렇게 지장 찍는 순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했죠.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피해자 2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 경매 개시일이 7월 12일이면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네. 전 이제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지급 명령을 이제 주인이 받지 않아서 전세 반환소를 제기한 상태고요. 그리고 형사로 전세 사기로 수사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경매가 진행된 상황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진 않을까,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맨날 찾아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상함을 느끼거나 낌새를 느낀 거는 없었나요? 전세 계약이 이제 만료되기 이틀 전부터 그 임대인하고 통화를 하려고 통화 시도를 했는데 통화가 전혀 되지 않아서 뭔가 예. 기분이 이제 많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 전날에 경매 개시를 해놨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우리 워낙에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팽배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유동성이 정말 너무나 풍부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기는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투자 쪽,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런 쪽에 다 광풍이 불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동성이 심인데 그로 인해서 부동산 쪽에서도 매가나 전세가가 확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대차 3법이 우리가 20년 8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이제 그것은 내용 아시겠습니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5% 인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2년 뒤에 나 더 올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네? 그러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야지. 라고 하게 되면서 유동성도 풍부한 상태에서 법까지 그렇게 되니까 높은 전세가가 이제 그 임대인들이 제시를 한 거고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임차인들은 비록 가격이 높아졌지만 물량이 없고 또 저금리다 보니까 매매가 전세가 자체는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조달 비용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높은 전세가가 형성이 됐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가 22년도에 뭐 엄청나게 많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하게 되고 유동성 흡수가 가파르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올랐었던 전세 금액이 확 떨어지게 되면서 역전세가 나게 된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떤 전세 사기의 환경 조성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난 것들이 지금의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네, 혹시 두 분께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법원에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정지해 주실 것을 요청해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시면 당장 그 집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황 자체는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해당 건물의 임차인 분들 외에 한 금융기관이 21년 3월 26일 1, 2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두었고 그 금융기관이 바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21년 3월 26일 이후에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신 임차인 분들은 이 건물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낙찰이 되면 선순위 배당권자들이 모두 다 배당을 받아가신 이후에 그 남은 금액을 배당받으시게 되니까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고 하면 사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변호사님, 대학생 김지영 씨는 전세 계약 연장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21년 2월 정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에 계약을 바로 그 직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그분의 임차권은 말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집에 거주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그 건물을 낙찰받으신 분에게 본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한참 있다가 21년 3월 26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그분의 임차권은 보호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집에 계속 살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분께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특별법이 시행됐는데 사실 다가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경매를 할 수도 없고 저희 부부가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나 보니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2,500만 원을 이제 10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게 전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60일 서류 검토를 해서 이제 인정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저희가 평생 이렇게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2억 8천이란 큰 돈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는데 그 선구제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더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전세와 깡통전세 계약 만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전세는 올 하반기에 36.7%인 6만 호가, 내년 상반기에는 36.2%인 5만 9천 호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역전세는 올 하반기에 28.3%인 29만 호가, 내년 상반기에는 30.8%인 31만 6천 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고 분석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도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세랑 전세 가격도 궁금해.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 지금 현재 빌라는 거래가 거의 중단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원래 여기서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시세라도 알아보려고 중개업소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집주인에 대한 그거를. 집주인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그걸 뺀다. 하세요. 하지만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 자국입니다. 반지하 전셋집에 홍수 피해로 물이 들어와 전화를 했을 때도 집주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물이 계속 얼었었거든. 이것도 그때 찢어지고. 상식적으로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집이 침수를 당했는데 근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책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오는 9월 계약 만료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불길한 생각들만 자꾸 많아집니다. 운동이다. 나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외자다 이름이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구나. 880만 원이 전부였던 성원 씨. 청년 전세자금 7,900만 원을 대출받아 8,800만 원을 주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들어오는 집 그 세입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집을 처음에 봤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한 그건 있었죠. 애초에 선택권이 얼마 없었으니까. 당시에 제가 13만 원 내고 살았거든요 월. 근데 지금은 3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9월까지 집주인을 찾지 못하면 집주인 계좌로 들어간 전세자금 대출 원금 7,900만 원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사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 만료를.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역전세를 통해서 보증금 환급을 못 해주는 임대인 분들이 상당수라고 들었거든요. 7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구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할 수 있게끔 DSR 적용하지 않는 대출을 풀어준다. 여기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 그 매물을 던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수요층이 그런 공급 물량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역전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깡통 전세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지만 아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겨서 이제 알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건 급작스러웠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 그런 피해자분들이 양산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좀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전세 사태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정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안전한 전세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렵게 나와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꿈을 쫓는 청춘들이 끝없이 모여드는 도시 서울. 서울에 가면 일단 선생님들도 더 잘할 것 같고 같이 있는 학생들도 더 잘할 것 같고.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저기 전시, 저기 미술관 막 많이 다녀봐야 되는데 청년들의 땀과 열정을 머금고 도시는 더욱 화려해지고 생기로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집은 다소 작았고 또 뭔가 채광 같은 것도 잘 들지 않았어요. 빛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감옥에 온 느낌? 살기만 하는 거죠. 숨만 쉬고. 모을 수 있는 돈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미래가 밝진 않죠. 더 기대를 하지 않게 됐어요. 두 발 편하게 뻗고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바라는 게 평범한 청년들에겐 욕심인 걸까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충북 출신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기숙사. 4학년 오종민 씨는 이곳에서 산 지 2년째입니다. 둘이서 방을 나눠 써야 하고 학교까지 1시간 넘게 걸리지만 돌이켜보면 좋았던 점만 떠오릅니다. 기숙사비가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헬스장이나 당구장, 탁구장 같은 편의시설도 많고요. 기숙사비에 식비가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기숙사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졸업하고 나면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여름방학 유예 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무조건 퇴사를 하게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전세는 사기당할까 겁나고 월세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주택에 도전하는 게 매일 아침의 일과가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 떴습니다. 한 2,300에 3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위치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위치가 어디예요? 서울 잠실인데. 청년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인데 벌써 경쟁률이 300대 1을 넘었습니다. 동대문, 천호. 한 10몇 명, 20명 정도 뽑는데 1,600명 지원하고 800명 지원하고 현재까지 11곳 지원했고요. 10곳 떨어졌고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서울에서 원룸이 많다는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최대 가능한 보증금 월세 금액 적어주시면 아, 최대요? 네네. 안 드리는 게 지하철역이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하 방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형이고요. 네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9만 원, 관리비 10만 원이어서 네네네. 관리비까지 29만 원밖에 안 해요. 한 4.5평이요. 침대를 놓으면 꽉 찰 정도의 크기. 창을 열자 맞은편 건물 벽이 보입니다. 뷰는 어때요? 이번엔 크기가 비슷해도 볕이 잘 드는 원룸에 가봤습니다. 네네. 지금 올 리모델링돼서 첫 입주시거든요. 아까 방보다 조금 더 사람 사는 집 같긴 네. 하네요. 네, 금액도 높아요. 월세 40만 원, 관리비는 18만 원. 아, 월세에 관리비, 공과금까지 더하면 한 달 주거비만 6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앞에 옆에 건물이 막혀있는 게 없어요. 가격 때문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림역이 작년에는 한 보증금 500에 50 정도가 평균이었으면 올해는 한 1000에 60 정도, 한 월세 10만 원 더 오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식비까지 합치면 더 2배로 될 텐데. 느끼는 무게감이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이 거의 깃털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루하루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사서인 지욱 씨는 직장 생활 6년 차입니다.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 건 2년 전. 투입되는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장이나 구도하고 있는 자원들이 좀 달라져요. 조금 더 제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직을 했습니다.
발전을 위해 택한 길이지만 서울살이는 예상보다 훨씬 팍팍했습니다. 또 낙후돼 있어요. 1층에 상가 건물 오래된 거고 추울 때 너무 춥고 더울 때 너무 더운 그런 열악한 공간인 거는 같아요. 겨울에는 7도 막 5도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장나고 해서 투룸 자취방의 전세가는 1억 7천만 원, 대출이 6천만 원입니다. 매달 이자에 공공요금까지. 생활비를 아무리 아껴도 저축할 수 있는 돈은 한 달 100만 원 남짓. 언제 집을 사나 싶습니다. 월 나가는 그 이자만 26만 원 정도고 여기 26만 원 중에서도 관리비 20만 원에 제가 숨 마셔도 나가는 돈 45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35세는 뭐 저기 있는 아파트 혹은 뭐 주거 단지가 형성돼 있는 좀 괜찮은 곳 가야지라고 했는데 엄두는 안 나죠. 현실적으로 제가 로또에 걸리지 않는 한은 힘들죠. 렌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자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쉽게 그 평생을 이제 새로 사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현상이 청년들의 20대의 70~80%가 월세고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에도 월세 청년이 더 많아요.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번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불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거죠. 평생 새들어 산다는 렌트 제너레이션. 참 우리 사회에 이 부정적이고 씁쓸한 신조어들만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남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동안 이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 위원장님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떤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2030 청년 세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당장 월세 그리고 이제 대출이자를 한 달 한 달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찬 청년들이 많고요. 내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저렴한 주거지들은 개발을 통해서 없어지는데 그 속도에 비해서 저렴하고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 같은 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주거 안정을 어떻게 꾀할 수 있나에 대한 불안들이 다들 너무 심각한 거죠.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Price to Income Ratio 줄여서 PI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한 해 소득과 비교해서 주택 가격이 몇 배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PIR 지수가 2017년 7.9였는데 2021년에는 11.7로 해마다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주택 한 채를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10년 이상 모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뉴욕과 런던의 PIR 지수는 7에서 8 수준이었고 캐나다 토론토는 우리와 비슷했거든요. 예.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고요. 특히 또 서울로 좁혀보면 올해 1분기의 PIR 지수가 14.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청년들 중에서 집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 열에 하나 그렇죠. 정도이고 이제 여덟에 아홉은 전부 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거죠. 그동안 정부에서 대출 지원이라든가 공공임대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을 텐데 별다른 효과는 없는 건가요? 네, 이 청년층에게도 이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생긴 것도 사실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게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인데 이게 한 2013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LH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서울 잠실 역세권에 주방과 욕실을 따로 갖췄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행운의 입주권은 32장뿐. 청년 예비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경쟁률이 300대 1을 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됩니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70만 호가 넘지만 청년이 살 수 있는 건 행복주택 정도, 공공임대의 6.3%에 그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청년들이 로또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어서 이걸 이제 확대하는 게 필요한데 청년에 대해서는 뭐 공공임대주택도 6년만 주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되어 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오 5층 빌라의 꼭대기층, 자취생 온세훈 씨가 사는 곳입니다. 온 씨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LH의 전세대출 지원을 받았습니다. LH가 전세금 약 1억 원을 대출해준 덕분에 2%대 이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1억 1천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요. 월세 그 대출 이자죠. 월세로만 딱 18만 원 나가고요. 서울은 조그마한 원룸 하나가 50만 원씩 해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지원을 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세금 1억 2천만 원 이하의 방을 찾기 어려운 데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도 그렇고 막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융자가 없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여가지고 사실은 거의 다 9억밖에 안 돼요. 특히나 서울에서는. 이거보다 더 좁고 여기서 사람이 살 수가 있나라는 싶을 정도로 그냥 그런 방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진짜 햇빛이 아예 안 들거나. 겨우 찾은 곳이 식탁 펼칠 공간도 마땅치 않은 좁은 원룸입니다. 짐을 일단 둘 데가 없고 그리고 공간 분리가 안 되면 좀 불편해요. 사실 제가 밥을 집에서 주로 해먹는데 기름 바로 튀기면 침대에 닿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그 공간과 밥을 먹는 공간과 잠을 자는 공간이 다 이 반경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직장인이 돼서까지 이렇게 조금 넓지 않은 방에서 살면은 뭔가 스스로가 약간 처연해지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전세 지원을 받아도 시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열악한 주거 환경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당첨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공공임대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은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실제로 예산도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치가 끝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공공임대보다는 일단 민간임대에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민간임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실 직접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국가가 마련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하나가 있기는 한데 이게 생애 단 한 번 그리고 1년 동안 20만 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 비해서는 한 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하고 오스트리아는 한 20-30% 정도입니다. 또 프랑스와 영국도 한 15% 안팎이어서 우리와 격차가 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또 고령층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주거 약자들도 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까 청년층이 들어갈 공공임대주택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임대주택을 벗어나서 도심에 사는 청년층에 특화된 이런 대안적인 공공임대주택이 시도되는 현장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LH와 사회적 기업이 만든 청년 공공임대주택. 정서형 씨는 이곳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서 생활하는 데도 좋고 기타 부대 시설도 좋은데 주변 환경도 되게 괜찮아요. 교통도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그 버스가 바로 정류장이 있고 폐업한 도심 호텔방을 원룸 120개로 개조했고 지하에는 주방과 작업실 등 다양한 공용 공간을 갖췄습니다. 이제 쉴 때는 원룸에서 쉬고 뭐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취업 뭐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소모임 같은 것도 여기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직장인에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증금 100만 원에 관리비 등이 한 달 4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는데 입주자 70%가 계약을 연장했고 대기자는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유형의 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관련 연구도 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임대 수요가 높은 주거난이 심한 도심 내에는 청년을 위한 특화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이 별도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심 내 청년만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 시장에 적절한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하자고 하면 이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30만 원이었던 집이 20만 원을 지원하면 이게 50만 원이 되거든요. 임대료에 대한 적절한 규제, 그리고 지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다 한 세트로 정책이 구성되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 삐끗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꿈꿔보는 것. 누군가에겐 당연했던 어제가 오늘의 청년들에게는 간절한 미래가 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큰 평수 가시고 계속 점프했거든요. 죽어도 제가 경력을 쌓아서 좋은 데로 이직하듯이 돈을 많이 모으면 좋은 데로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을 가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세대 간 타협이 안 되면서 그 청년세대들이 택하는 방식은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에 관련해서 좀 정면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자신 있게